근데 이 반등을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반등이라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주식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반등이 아닌가. 최근 시장 흐름들이 너무나도 어지러운 것 같아요. 뭐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등락만 반복하는 상황인데,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좀 길게 봤을 때 어떤 기회가 올지 좀 이번 시간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 하나 예고를 드리면은 다음 시간에는 내년 2023년 다음 전망, 시간이면 여러분 11월 말합니다. 네, 11월. 맞다. 11월에 내년 전망 2023년 전망을 통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어졌던 분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도 증시가 안 좋으면 이제 주시장, 어쨌든 증권사에 이제 그죠? 근무하고 계시니까 이게 사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거잖아요.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고, 회사 실적이 안 좋아지면 여러 가지 그 전에 없었던 것들도 생기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가 사실 우리 몸에 저는 다 발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임 팀장님이 이 컨디션, 컨디션. 멘탈 이런 거 관리는 요즘 좀 체력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그게 또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그쵸.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비타민이나 그런 것들은 잘 챙겨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한다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서 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인? 고민하진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고,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뭘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요. 잠은 잘 자요. 전 머리만 대고 자거든요. 어디서든. 그래서 택시 타고도 자고, 버스 타고도 자고. 그러니까 잠을 4시간, 5시간 정도 자는데, 나머지 잠 부족한 것들을 틈틈이 낮잠도 자고, 사무실에서 잠깐 이렇게 엎드려서 자거나, 의자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풀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비타민 잘 먹고, 네. 충분한 수면이 우리 투자 멘탈에 굉장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깊은 수면. 깊은 수면. 와이프가 말하는 거는, 어떻게 너는 5분을 자도 그렇게 깊이 자냐고. 아주 축복받으셨네. 네. 침대에 누우면 잠들고, 맞아요. 잠들면 깊이 자고. 그래서 저 안마의자에서 한 15분, 20분 자도 되게 깨어나거든요. 그렇게 지내지,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보통 그런 경우 이제 같은 커플이거나 이제 부부인 경우는 반대편이 그게 안 될 때는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그죠, 맞아요. 나는 잘 못 자는데 넌 어떻게 잘 자냐. 100일만 누우면 자냐. 그래도 뭐 와이프도 요즘 들어서 좀 잘 자고, 그래서 저희는 애기가 어려서 9살이거든요. 9살이라서 다들 일찍 자요. 늦게 자도 11시, 일찍 자면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자는데, 그때 자니까 좀 새벽에 활동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서, 그리고 일찍 퇴근하려고 해요, 저는. 그러니까 막 이런 외부 활동을 하다가 사무실로 들어가면 집중도가 확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장이 많을 때 몇 년 전부터 저는 새벽 출근을 해서 업무 집중도도 높고,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쉬자라는 주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증시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이제 잠깐 반등할 것 같아 또 떨어지고 하면서 그렇죠. 잠을 못 이루실 테지만,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수면을 자야지 투자 멘탈에 도움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안 잔다고 해서 증시가 오르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실 때는, 내가 하락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받을 때는 저는 힘들더라도 일부 주식을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작년 10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에서라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생기면은 마인드가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아는 분이 어떤 종목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셨고, 저는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그 종목이 기본적으로 반토막이 날 것 같다라는 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무리 그 종목이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실적이 좋아도. 뭐 그렇게 하다가 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 매크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건 내 영역이 아닌데, 어떻게 보니까 나는 계속적으로 그걸 고민하고 있어서 아예 다른 걸 못하겠더라. 형님, 그러면은 일단 반이라도 정리하시죠. 그랬더니 알았어, 생각해볼게. 그러더니 그날 전부 정리하셨거든요. 수익 많이 났죠. 하도 옛날에 샀으니까. 근데 고점 대비 반토막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확실하게 정리했는데, 거기서 또 반토막 가까이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마인드가, 자기가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은 정말 그분 투자 인생이 처음으로 주식 비중을 없앤 거래요. 처음으로 20년 넘게 하셨는데. 근데 들고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근데 지금 마인드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주식을 갖고 있을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이거를 딱 비우고서 하니까 언제 사지? 뭐 때문에 사야 되지? 이런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한다는 리셋이 거죠.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조금만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 혹시 그 종목이 지금부터 올라간다 하더라도 종목은 많습니다. 더 좋은 종목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내가 주식 비중이 100%를 갖고 있어서 지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30%라도 줄이신 다음에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게 진짜로 훨씬 더 투자 생활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제 팀장님이 여러분 이 브리핑을 또 여러분의 수면을 이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가까워지는 하락 추세의 정점. 네. 다만 그 과정은 험난할 것인데 최근 시장 흐름 보면 밀릴 것 같으면서도 반등하고 네.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으면 또 밀리고 네. 그런데 반등이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팀장님.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조금 더. 근데 이 반등을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반등이라기보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주식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반등이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따 천천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희는 하단을 2000선 초반 정도로 보고는 있어요. 그 밑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는 열고 있지만 2000선 초반 정도 그 밑이라면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코스피가 2200선, 2000선이면 200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네. 그럼 들고 있을래? 그것도 선택이죠. 그러면서 위는 더 열려있지 않냐. 네, 그렇죠. 밑에 깎이는 그래도 이제는 10%밖에 안 된다. 네. 근데 그 나머지 10%가 많은 분들을 되게 힘들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까워지는 하락 추세 정점, 다만 그 과정은 험난할 것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장기 하락 추세가 끝나는 구간에서는 어느 한 번도 2000선 초반이 중요한 지지선이고 락바텀이니까 2000선 이렇게 올라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언더슈팅이 굉장히 세게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2000선을 지지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루한 시간을 오래 간다거나 사람들을 지치게 하거나 극도의 공포 심리를 밀어넣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기다리실 수 있고 좀 버티실 수 있다면은 저도 지금 레벨에서 무조건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저는 하다못해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신다면 아마 다음 진짜 저점에서는 저점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주식을 다 갖고 있으면은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주식 비중이 좀 줄이시고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점 매수해서 내 단가를 낮추고 내가 조금 더 수익 기회를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을 빨리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뭐 시장이 대폭락한다 뭐 이제 끝났다 그런 게 아니라 저점권엔 점점 근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들이 많은 분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조금 비중을 좀 정리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게 좋아져서 어떤 게 풀려서 어떤 게 진짜로 힘을 내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일단은 보통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잔인한 말이긴 한데 죽은 고양이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한 번은 퉁 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갑자기 높은 데서 떨어지면 한 번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꺼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최근 반등을 하는 것들이 어떤 변화보다는 많이 떨어진 데 따른 연속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 반등이라고 보고 있죠. 9월 말 기준으로 코스피가 7주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10월 전망을 하면서 코스피 기본적으로 반등은 할 거다 무조건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과거 1990년 8월 95년 12월 너무 먼 과거긴 하지만 96년 6월, 2008년 7월 이 네 번의 경우에 7주 연속을 하락했거든요. 네 번만. 그리고 이번에 5번째고. 근데 과거 흐름들을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다 반등이 나오죠. 이런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 그림이죠. 반등이 나왔다가 쭉 올라가나요? 다시 전저점을 한 번씩 다 깹니다. 한 번씩. 그러니까 7주 연속 하락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락 추세가 더 견고해졌다, 단단해졌다. 플러스 단기적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떨어진 데 따른 반등은 가능하다. 근데 이 반등이 추세 반전이 아니라 반등했다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이때 잘 조심하자라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지금 1980년대까지 7주 연속 하락한 건 이게 전부인 거고. 네네. 90년대 이후에.
네 번밖에 없어요. 이번 빼고. 네 번밖에 없고 지금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가 이례적으로 아닐 확률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100% 그랬다. 네. 100% 그랬고 통계적으로. 지금 매크로 환경들을 감안해 봤을 때도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은 조금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네 번의 평균 추이를 이 주황색으로 그려드렸는데요. 보시면 좀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번 주 아마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갈 수는 있겠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등 폭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과거 흐름들을 보면 저점 대비 한 7% 정도 올랐는데 7%를 계산해 보면 2,300선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시장이 더 올라간다라기보다는 2,200선 중반 후반 최근 보면은 10월 이후에 코스피 2250만 넘어서면 두드려 맞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2300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남아있다는 의미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이익 전망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300을 넘어서는 시도는 나올 것 같은데 거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2200선 중반 후반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비중을 줄이자. 그러다 2300이 넘어가면은 좀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시장 이슈나 뉴스를 보면 호재인지 악재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요. 경제 지표가 안 좋다가 뭐 급반등하기도 하고 네. 실업률 하락했다고 급락하기도 하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흐름 좀 나오는 걸까요? 그때 FOMC 발표 나고서도 뭐 떨어졌다가 오르기도 하고 CPI 나오선 폭락했다 막 네. 급반등하고 막 난리도 아니죠. 약간 주가가 약간 사람 좀 조울증 같기도 하고 맞아요. 딱 맞아요. 네.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펀더멘탈 동력이나 그런 것들이 든든하게 받쳐준다면 이런 흐름이 나오진 않겠죠. 근데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을 보일 뿐이다 보니까 경제지표 잘 나왔을 땐 보통 올라가고 못 나오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을 때는 ISM 제조업 지수나 고용률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급반등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실업률이 하락했다고 폭락이 나왔고요. CPI가 충격적으로 나왔다고 급락했다가 또 급반등 나왔고 인플레이션이 반등했다고 또 급락 나오고 뭐 진짜로 어떤 방향성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전문가분들이 해석하기 힘드실 것 같아. 이랬다가 그렇죠. 저랬다가 근데 좀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채권금리예요. 채권금리는 뭐냐면은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부진하면 떨어지고 실업률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경제지표 잘 나왔다 그러면 올라가고 CPI가 올라갔다면 올라가고 기다 인플레이션이 반등했다면 올라가요. 자 그러면은 금리가 왜 오를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가 떠오르죠? 물가요. 물가 그리고 또 하나 통화정책. 통화정책이 매파적으로 간다? 좀 완화될 수 있다? 이 기대 때문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지표가 안 나오면은 통화정책 금리는 그렇게 많이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반등을 하고 실업률이 떨어졌어. 뭐야? 연준이 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고용이 아직도 그렇게 좋아? 금리 인상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급락을 하기도 하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경제지표 결과라기보다는 그 해석하는 과정에 더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해석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 그림에서처럼 심리가 너무 취약해요.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공포 구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울증처럼 좋은 거에도 굉장히 세게 반응하고 불안한 거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지표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 룸이 많지는 않지만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빅스 변동성 지표도 34%에서 꺾여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게 떨어지고 요게 떨어지는 과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증시가 좀 더 반등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심리 경제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경제지표 결과보다도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결과보다 해석이 중요한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거라 보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일단은 최근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어떤 경제지표 결과도 보지만 뭐 뉴스 최근 들어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뉴스, 발언 이런데 너무나도 일희일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해석, 심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1월 FMC 이제 11월 3일 날 공개가 됩니다.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95%예요. 그냥 한다고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자, 그리고 12월 달에도 75bp 금리 인상에서 금리가 4.5에서 4.75 갈 수 있다는 확률이 70%였어요, 70%. 12월에도 75bp 생각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제시한 점도표를 보면 올해까지 평균이 4.4, 내년이 4.6이에요.
레인지로 보면은 올해 최고 높은데 점을 찍은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4.5에서 4.75를 찍었어요. 올해 생각할 수 있는 최상단이 4.5에서 4.75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심리가 70% 이상이 일단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보다 더 높은 데를 가려면 5를 가야 돼요. 근데 4.75에서 5%는 내년의 최고치예요. 이 이상을 전망한 사람, 연준위원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12월 FMC까지 일단은 4.5에서 4.75가 맥스, 최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대치를 시장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더 금리 인상을 많이 할 거란 걱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만 금리 인상 덜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반응을 하겠죠.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주말, 그러니까 10월 21일 날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9월 FMC 의사록에서 통화정책 속도 조절,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페드, 그러니까 연준 미국 중앙은행과 소통을 잘한다는 기자가 지금 12월 달에는 75p 하는데 지금 연준은 12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그리고 이 속도 조절하는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줄지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만 나오면, 이게 나오자마자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드디어? 이러면서. 그러다가 좀 시장이 뉴스만 보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날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란 분이 나와서 지금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라는 말을 해준 거예요. 딱 잘 맞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하늘색 같은 그림이 70몇 %였던 게 45%로 떨어졌고요. 네.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51.8로 올랐어요. 이처럼 금리 인상 컨센에 따라 시장이 다이나믹하게 반응을 할 텐데, 최근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과정에서 11월에도 12월에도 두 번 연속 금리 인상을 75bp 할 수 있다는 확률이 70% 이상 반영돼 있다고 본다면 이거보다 더 나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9월 말 10월 초에 엄청 난리가 났었죠. 영국 때문에. 네, 영국도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을 했죠. 재무부 장관 해임하고 감사안을 철회를 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 파운드가 대폭락했을 때가, 그때가 감사안을 했을 때예요.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는데 감사안 띡 내놔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채권물이 대폭등을 하고, 왜? 감세를 했는데 이제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럼 채권을 더 발행해야겠다. 그럼 채권 공급이 많아지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고 금리는 오르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대혼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유동성도 푼다 그러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모든 걸 철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일본은행, 아직까지는 공식 발표는 안 됐는데 일본 금융당국에서 외환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뉴스를 보면 엔달러 환율이 150달러를 넘어서면 일본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일본발 신흥아시아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막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외환시장의 개입이 세게 들어오면서 151, 152 막 이렇게 올라가던 게 145까지 갔다가 막 반등했다가 또 개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46 또 떨어지고 막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처럼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환율 흐름들이, 그리고 외환시장 흐름들, 채권시장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영국, 일본, 중국도 투기 세력 근질러하겠다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각국 정부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한국도 이례적으로 일요일날 금융위에서 긴급회의를 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결정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닐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최근 너무나도 과격하게 움직였던 금융시장의 변동성들을 좀 제어해 줄 수 있는 변수가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일단은 좀 더 오르기보단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 그림의 맥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그림 중 하나가 요 회색 바 차트로 된 게 뭐냐면, 유로화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상업용 포지션이 있겠잖아요.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해지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짜로 방향성의 베팅을 한다라고 추정이 되는 포지션을 보여드린 건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매수입니다. 네. 유로화가 올라간다, 유로화가 강세로 간다는데 베팅을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는 유로화가 약세로 간다는데 베팅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그림은 유로화가 1달러를 깨고 내려갔을 때 순매수 전환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최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1달러 밑으로 깨고 내려간 것은 이 시장 방향성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이건 좀 과도한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 좀 진정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잠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말씀하신 변화들이 있다면 원달러 환율 좀 안정될 네. 수 있는 건가요? 그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좀 슬로해지고 있다.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안정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10월 초에 작성한 자료인데 달러 인덱스는 109, 105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고 원달러 환율 1390원, 1350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10월 중에 이게 110을 살짝 깼다가 반등을 하고 있죠. 원달러 환율도 1400을 깼다가 반등을 했죠.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을 거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외국인이 9월 29일 이후 지난주까지 10월 21일까지 15거래일 중에 14거래일 동안 순매수하고 있어요. 왜냐? 최근 달러 흐름, 유로화 흐름, 원화 흐름들이 좀 과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야, 이 정도면 실적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있다면 좀 당분간 이런 그림들이 좀 이어지게 된다면 코스피가 조금 더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는 이야기 이제 진짜 더 많아졌잖아요. 내년 경제 위기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맞아요. 더 이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앞으로 긴축도 하니까 달러 더 많은 나라들이 찾을 것이고 한데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가격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가 그렇죠. 떨어지기 쉽지 않고 이따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월 말, 11월 초, 길어봐야 11월 첫째 주 정도까지의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달 한 번씩 나오시니까요. 이 구간에 코스피가 2130까지 갔다, 뭐 2250 갔다, 2200 깼다가 2250 갔다, 2200 깼다가 2250 갔다 막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이 과정들이 조금 더 남아있을 수는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7주 연속 하락한 이후 반등이 나왔다 다시 한번 꺾일 텐데 요 등락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요 남아있는 등락을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어떤 언론에서 나와서 좋다 해도 지금은 일단은 후퇴할 때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구간들이 어떤 이유로 오르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시면은 제가 경기가 좋아진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 적 없죠. 심리, 컨센서스, 가격 변수의 변화, 정책.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안 좋았던 것들을 막으려는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가격 변수가 변하고 조금은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지 아까 정확히 표현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 안 좋아지고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하고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이 더 크잖아요, 솔직히. 증시가 올라가려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가 있어야지 방향성이 위쪽으로라도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경기도, 실적도, 그리고 뭐 업황도 이런 걱정들이 아직까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서 지금 방향성 자체는 큰 흐름들은 밑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데 많이 떨어진 데 따른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을 제가 만약에 2100선대 있다라고 하면은 뭐뭐 좀 잠깐이라도 사셔도 된다라고 할 텐데 지금 또 2250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 봐야 50, 60포인트예요. 근데 요거를 먹으려고 노력하시고 막 집중하시기보다는 요 구간들을 좀 주식 비중 좀 줄이는 현금 비중 확대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에는 드디어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가 있죠. 중간선거 이후 1년 뒤에는 모두 증시가 상승했다는 뉴스 나오던데, 요런 또 이제 기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 심리를 또 좋게 만들어줘서 증시에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저도 1년 뒤에는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와 있을 것 같아요. 1년 뒤에는. 1년 뒤에는. 자, 그렇게 그럼- 위안이 안 되는데요. 그죠? 자, 말씀드려 볼게요. 1년 뒤에 5% 상승을 한다고 해요. 10%, 15%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면 이게 5%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는 러프하게나마 올해 고점 근처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 고점이 어딘데요? 3천 너무 높구나. 2,000대 중반을 넘어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2,600선대까지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50이나 방금 꽁트한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2024년은 더 좋게 보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베어리시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1년 뒤에 좋아집니다 라고 하는 거는 2년 뒤에 좋아집니다, 3년 뒤에 좋아집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1년 뒤에 좋아지는 그림은 나올 건데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하죠. 지금부터 올라가서 20%가 오를 건지, 지금부터 시장이 많이 힘들었다가 살아나면서 플러스 5%, 플러스 7%를 갈 건지, 지금 레벨의 기준 2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여기서 내년 연말에는 플러스 15%, 최대 20%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밑에 룸도 10%, 15% 정도가 남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피하면은 저점 대비로 보면은 40%가 될 수 있잖아요. 전 이거를 먹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스크 관리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치 이벤트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정치 이벤트가 시장의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증시가 잘 가고 경기가 잘 가는데 누가 대통령이 땅 당선됐다 그래서 갑자기 경제가 망가지고 갑자기 증시가 망가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런 건 있죠. 정책에 따라서 좋았던 경기가 좀 더 좋아진다거나 좋았던 경기가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나빴던 경기가 바닥을 빨리 잡거나 바닥을 늦게 잡는 경우는 있겠죠. 정책에 따라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트럼프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되면 난리 난다. 세계 망한다. 많았죠. 증시 대폭락한다. 주가 폭락한다. 폭락했나요? 안 했죠. 네,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거기다가 트럼프의 정책들이 리쇼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미국만 이롭게 하다 보니까 미국은 되게 잘 나갔어요. 그래서 정치적 이벤트나 이슈가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중간선거도 방향성 자체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업종이나 그런 색깔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하원 선거인데요. 하원 선거는 435석을 확보해야 돼요.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435석 전체에서 공화당이 경합 지역을 민주당에 타 준다 하더라도 35개거든요. 이걸 타 준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이 우위를 보여요. 네. 하원은 거의 공화당이 이기는 걸로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자, 상원 선거가 관건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7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47대 46이에요. 누가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그 다수당이 될 수 있고 못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전망치 기준으로만 본다면 하원은 뭐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의 확률이 한 60, 70% 된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근데 제가 요즘 이걸 보면서 진짜로 상원을 민주당이 무조건 가져갈까라는 고민을 한 게 된 거죠. 요 그림이 바이든이에요. 바이든 지지율이에요. 쫙 올라갔다가 최근 꺾이고 있죠. 부정적인 지지율이 쭉 떨어졌다가 요즘 반등하고 있죠. 요 그림 뭐냐면은 미국 정치적이든 뭐든 미국 국가의 방향성이 잘 가고 있냐. 요 까만색이 잘 가고 있다 비율, 빨간색이 못 가고 있다 비율이에요. 잘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팍 튀어버렸어요, 이게 팍 폭락을 하고. 물가 오르고 경기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런 변화 속에 눈에 띄는 부분은 공화당이 계속 지지율이 높다가 여기 뭐죠? 8월 달부터 지지율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선거 기간이 가까우면은 그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이렇게 지지율이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10월 달 들어서 공화당이 확 튀어버렸어요. 민주당이 확 주저앉고 둘 간의 격차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지율이 결집하는데 공화당 쪽으로 좀 더 결집하게 된다면 상원도 장담할 수 없겠다. 상원, 하원이 엇갈리면, 그러니까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이 되면은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서로 발목 잡기 한다 뭐 그런 건 있어서.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상원도 공화당, 하원도 공화당이면 미국은 한국이랑 좀 다르게 의회 권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막 법안이나 이런 것들은 막 이상하게 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뭐 전반적인 성향의 차이는 아시겠고, 관건이 되는 거는 에너지 쪽, 친환경 투자 확대, 전통 에너지 기업 우호. 또 하나, 우크라이나 지원해야 된다, 지원하지 말자. 미국 경제가 우선이다. 그리고 외교 쪽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서로 상호 정책, 그리고 중국 견제는 동의를 하는 건데, 차이나하우스라 그래서 중국만 대상하기로 위한 부서를 또 하나 만든다는 게 민주당 얘기고요. 공화당은 반대하는 거죠. 자,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어떻게 돼야 될까?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차지할 경우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일단은 친환경 에너지가 IRA 법안 통과되고 반등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전통 에너지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 원래는
공화당이 국방을 늘려야 된다 막 주장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지원을 해야 되고 공화당이 지원을 하지 말자라는 쪽이라서 국방 산업 관련된 쪽도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서 업종별로는 이해득실이 좀 있긴 하겠지만 시장 방향성 자체가 막 바뀌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IRA 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다 막 그러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 상하원 의회에서 승인이 됐고 대통령까지 서명을 한 상황이라서 그걸 폐기한다기보다는 6월 달에 공화당이 언급한 것처럼 화석연료, 천연가스, LNG 수출 확대, 원자로 에너지 혁신, 수력발전 장려 이런 쪽들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존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일본도였던 것들을 좀 돌리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뭐 반등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처럼 좀 그쵸.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 조금 더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그림을 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통상적인 조정 흐름들은 첫 번째는 역금융 장세, 금리 인상, 긴축, 채권금리가 오르고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막 조정받는. 한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6월 달까지, 미국은 올해 초부터 6월 달까지 코스피가 14배를 넘었던 밸류에이션이 8점 몇 배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밸류에이션 조정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시장이 빠지는 그림이에요. 그러다가 밸류에이션 조정이 막 겪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정점을 통과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는 좀 조절이 되는데 경기가 좀 불안해지면서 채권금리가 좀 슬로해지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죠. 이 국면이 7, 8월이었어요. 7, 8월 달에 물가 꺾인다.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갈 거야. 채권금리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역실적 장세라 그래서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고 실적도 진짜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PER은 더 이상 조정받지 않는데 실적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레벨 다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어떻죠?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물가, 통화정책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보니까 시장이 경기가 실적이 진짜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통화정책 물가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장이 좀 더 불안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하나 풀고 가면은 이제 바닥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도 역실적 장세의 중간 정도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역금융 장세 성격까지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1월부터 6월까지 시장이 밀렸을 때 보면은 물가가 너무 높아. 통화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갈 거야. 그럼 경기 안 좋아지겠네? 경기 안 좋아지는데 물가가 더 높아지네? 통화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가고 있어. 이거 경기 더 안 좋아지겠어. 경기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뭐야? 8%를 넘었어. 야, 그럼 통화정책 몇 프로까지 올리는 거야? 이 파란색 화살표 사이클이 맴 돌면서 기존의 악재들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시장을 밀어내버렸어요. 그러다 7, 8월 달에 물가가 꺾인다라는 기대에 물가 꺾였어.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하겠네? 경기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반등을 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또 어떻죠? 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안 꺾이고 있어. 야, 통화정책 4.75까지 간대. 야, 경기 더 안 좋아지겠는데? 이런 생각들에 아직까지 이 파란색 화살표가 돌고 있어요. 원래 제 생각은 4분기 10월달 이후부터는 파란색은 좀 약해지고 점점 빨간색이 좀 부각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물가가 이제는 꺾이게 된다면 뭐야? 물가 꺾이는 게 수요가 안 좋은 거야?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안 좋게 보는 거야? 거기다가 물가가 꺾이면 그동안 인플레이션으로 금액 지표에 반영됐던 물가 경제 지표들이 막 안 좋아지게 나올 거야. 물가 꺾이니까 야 이제 경기 진짜 안 좋아지나 보다. 통화 정책도 금리 인상을 이제 뭐 더 이상 못한다, 속도 조절한다면 야, 경기가 얼마나 나쁘길래 금리 인상까지 못해?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은 요 빨간색 상호 화살표는 거의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파란색이 맴 돌고 있어서 지금은 두 가지를 걱정해야 된다. 물가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통화정책이 매파적으로 가도 걱정, 완화적으로 가도 걱정. 그래서 지금은 사면초가 환경이라서 시장이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좀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달러, 채권이 좀 강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이나 원자재 같이 위험자산, 경기 민감한 그런 자산들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하락에 이제 대비하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전에 이제 반등은 있을 것이라 보시는 거고, 이제 다만 짧다는 건데, 그럼 어디까지? 우리 언제쯤 이제 정리를 좀 해야지? 요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아까도 실적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12개월 선의 EPS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같은 밸류에이션이라도 지수가 낮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300 회복 시도는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늘 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2300 회복 시도, 좀 맥스로 본다면 2350선 정도까지는 열려있다 정도예요. 근데 이걸 기대하고 막 투자를 하시기보단 여기 가면은 땡큐 하고선 좀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2300선에서 문을 닫아놓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익 전망이 좀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PER 10배가 2990이에요. 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익 전망이 떨어지는 것만큼 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6월 말에만 하더라도 똑같은 PR 10배인데 6월 말 7월 초에는 271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290. 이익이 떨어진 것만큼 같은 밸류에이션인데 레벨이 떨어진 거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6월 말 7월 초에 2300이었어요. 이때 PR이 몇 배였냐면 8.5배였어요. 싸다! 9배 밑으로 떨어졌다. 8배 초반으로 간다. 이 정도면 너무 싼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반등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2300선인데 PR 10배예요. 10배보다 높아요. 그럼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된다면 반등의 여지는 2300선까지는 열려 있는데 그 이상을 바라보긴 어렵다. 그럼 2300 어떻게 도달할래?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금리 인상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11월 3일 날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통화정책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그때 한번 좀 올라가는 그림들, 좀 오버슈팅 하는 그림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를 기대하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때 좀 잘 빠져나오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때 오를 때 이제 좋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은, 하단도, 특히 하단도 2000선 초반? 뭐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언더슈팅 나오겠죠. 언더슈팅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2000선 초반이면 저는 사자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럼 왜 뭐가 차이 있니? 여기서 정리하셔서 2000선 초반일 때 저점 매수하는 거랑, 지금 버티겠다라고 해서 주식 비중 100%를 가지고 2000선 초반을 맞이하는 거랑 전략이 전혀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과 그래도 저점 매수해서 내 평균 단가를 낮추고 뭔가 액션을 취해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의 성과는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에 진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금은 조심하자, 지금은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